Great moments are born from great opportunity. And that's what you have here tonight, boys. That's what you've earned here tonight. One game. If we played them 10 times, they might win 9. But not this game. Not tonight. We skate with them. Tonight, we stay with them. And we shut them down because we can.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슈퍼볼 프리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캔자스시티 칩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와의 슈퍼볼 57, AFC와 NFC 각 리그의 최고의 팀이 만났습니다. 이 두 팀 간의 맞대결은 1번 시드의 맞대결이자 시즌 전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던 이 슈퍼볼 페이보릿 매치업이기도 합니다. 캔자스시티의 경우에는 매년 이 팀은 항상 슈퍼볼 페이보릿으로 꼽히던 팀이었고, 필라델피아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오프시즌 엄청난 탤런트의 영입을 통해서 NFC에서 가장 완성된 팀이라고 이미 시즌 전부터 불리던 팀이었습니다. 그만큼 두 팀은 시즌 전부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았었고, 현재 그러한 기대와 관심을 완벽히 충족시켜주는 그 결과물을 이번 슈퍼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두 팀도 물론 엄청난 기대를 받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1번 시드로 만들었고, 그리고 플레이오프 무대에 이어서 슈퍼볼까지 진출하면서 정말 엄청난 업적과 결과물을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두 팀 다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두 팀 다 쉬운 길만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고, 각 팀 모두 현재의 슈퍼볼을 위해서까지 수많은 장애물을 걸어왔고 엄청난 노력 끝에 지금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 매년 슈퍼볼에 진출하는 팀들은 다른 리그의 30개의 팀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슈퍼볼에 진출한 팀들의 길을, 이 방향을 온전히 따라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각 팀들이 가진 색깔들은 다 다르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들이 제시해준 그런 방향성을 토대로 비슷한 길을 추구하는 팀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우리 팀이 리빌딩의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애매한 성적, 정체되어 있는 느낌에 있는 팀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방향성을 아예 제시해주기도 해요. 그만큼 일단 경기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이 두 팀은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길을 걸어왔고 그것이 슈퍼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ow do you take your coffee? You know, I don't drink coffee, but What do you drink in the morning then to start your day? I just get up and go. I got endless energy for a chubby guy. 먼저 패트릭 마홈스가 이끄는 캔자스시티 칩스는 그의 데뷔 이후 5년의 커리어 동안 단 한 번도 챔피언십을 놓치지 않은 팀이에요. 그리고 이번 슈퍼볼은 벌써 3번째 슈퍼볼이고요. 이 마홈스의 5년 동안의 커리어를 보면은 진짜 이 선수가 차기 이 고트의 후보이자 왕조 건설을 할 선수라는 것에 있어서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경기, 스탯 이러한 업적들을 떠나서 마홈스의 실제 경기 플레이를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의 레벨을 유지하고 있고, NFL 100년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선수가 마홈스 말고 또 있을까? 온전히 독보적인 경지에 혼자 있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가 쉽게 만들어내는 이 모든 패스, 터치다운, 그리고 승리,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마홈스도 결국 시디슨 패배를 맛본 선수예요. 그의 첫 시즌에는 톰 브레디가 이끄는 패치에게 경기에 졌었고, 그리고
두 번째 슈퍼볼에서는 또 한 번 톰 브래디가 이끄는 템파베이 벅스에게 패배를 당하기도 했고, 작년 챔피언십전에서는 조 버로우가 이끄는 신시내티 벵갈스에게 패배를 당하기도 했어요. 결국 마홈스라는 선수에게 있어서 이 우승이라는 기회, 이것이 얼마나 한정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귀중한지를 일깨워 주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기에 있어서 패배한 이유도 다 가지각색이었죠. 첫 뉴잉글랜드를 상대로 졌을 때는 마지막 페널티, 그 부분이 굉장히 경기에 중점적인 영향을 끼쳤고, 벅스와의 슈퍼볼에서는 오펜시브 라인이 이 벅스의 D라인을 견뎌내지 못하면서 아무 손을 쓰지 못하고 경기에 패했죠. 그리고 신시내티 벵갈스와의 경기에서는 아쉬운 후반전 경기 운영을 통해서 어쨌든 오펜스를 이끄는 본인의 그런 부진, 본인의 자기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다양한 패배를 경험하면서 마홈스는 이 풋볼이라는 스포츠는 단순히 어느 포지션이 강하다, 어느 섹터가 강하다, 어느 하나가 강하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닌 스포츠이고, 이 패배들 속에서 이 마홈스라는 선수는 더욱더 풋볼의 의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쿼터백으로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선보일 수 있을지, 이 선수는 더욱더 배우고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에서도 그는 더욱더 배우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패트릭 마홈스라는 쿼터백이 가진 신체적인 조건들, 운동 능력이 뛰어나고 어깨가 굉장히 강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플레이를 펼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던 레전드들, 톰 브래디, 페이튼 매닝, 드류 브리스, 이러한 선수들이 보여주었던 이 두뇌를 통한 플레이를 쉽게 만들고 본인의 팀원에게 있어서 효율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선수가 되었고, 더 많은 패싱 야드와 더 많은 터치다운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득점을 위해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플레이를 펼치게 되었고, 그 결과 게임 매니지먼트, 볼 컨트롤, 오펜스, 이러한 부분에 마홈스는 주목을 하였고 그동안 성장을 거두게 되었어요. 모두가 이 칩스의 이번 시즌에 대해서 오프 시즌에 결국 팀 내 넘버원 리시버인 이 타이리키 힐을 마이애미 돌핀스로 트레이드하면서 타이리키 힐 없이 이 칩스 오펜스는 굉장히 폭발력, 오펜스의 공격력이 굉장히 저하가 될 것이다 라고 걱정을 많이 표했어요. 당연하죠. 리그 최고의 리시버가 없다면 그 팀의 오펜스의 무게감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패트릭 마홈스든 아무리 앤디 리드 감독이어도 오펜스의 파괴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고, 작년보다 다운그레이드된 오펜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팀이 슈퍼볼을 노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타이리키 힐 없이 올 시즌 칩스는 리그 득점 전체 1위, 작년보다 득점 기록이 뛰어납니다. 야드와 득점 모두. 다시 한번 슈퍼볼에 진출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타이리키 힐이 없지만 패트릭 마홈스는 더욱 뛰어난 쿼터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단순 빅플레이에 기대는 그러한 오펜스를 펼치는 것이 아닌 더욱더 짜임새가 있는 오펜스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과 변화는 물론 마홈스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동료들, 코치들, 이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각자 수많은 노력을 가했고, 그렇게 칩스의 오펜스는 사실 1년 만에 큰 진통 없이 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론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브렛 비치 GM이 엄청난 일을 해냈죠. 이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본인들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을 하면서 오프시즌 무브들을 단행하였고, 이 본인들을 잘 알고 있다는 점, 이 자신감과 이 신뢰를 통한 팀 건설은 칩스가 매년 강팀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어요. 캔자스시티 칩스라는 구단은 정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 챔피언십 진출만으로는
이들에게 더 이상 만족스러운 시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전에 있었던 톰 브레디가 이끄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이들은 매년 시즌 챔피언십에 진출을 하였고 매년 시즌 뭐 슈퍼볼에 진출할 수 있었던 팀이었고 우승이 아니면 만족을 하지 못했던 팀이에요. 그렇기에 이들은 매년 그 경쟁심을 유지를 할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원동력으로 하여서 계속해서 위닝 컬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칩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뭐 첫 번째 슈퍼볼 이후 거듭된 이런 아쉬움 때문에 이들은 안주하지 않았고 새롭게 변화를 선택하였고 그렇게 다시 한번 슈퍼볼에 진출할 수가 있었어요. 패트릭 마홈스와 캔자스 시티 칩스, 뭐 앤디 리드 감독, 이들은 매년 우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와 구단과 감독이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님을 최근 몇 년 동안 똑똑히 깨달았고 그렇기에 현재 주어진 기회를 위해서 엄청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승 그리고 왕조 건설, 올해 칩스에게 있어서 이 적기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과연 이들이 그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지 이번 슈퍼볼 경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 feel like I live and coach in the greatest sports town in America. It means so much to everybody there. That's what you want, right? When you're a little kid playing in a pee-wee football game, you're like, where's everybody? I want them to see us. I want them to see everything that we have to offer them, right? That's what you want. You know, you want your fans to love it. You want your fans to be there. You want them to be wearing green on Friday. You want them to be wearing green on Saturday. You want them to be throwing snowballs at Santa Claus. You want that because that's what we want. We want to be able to put our talents on display. And we're able to do that in the greatest sports town in America. I was able to go to a couple of Phillies games. I didn't get to go to the World Series, but a couple playoff games. And I just love the fact that my kids are growing up in such a great sports town where football means so much, because football means so much to me. 2017년 우승 이후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항상 정체되었던 팀이에요. 위닝 시즌을 뭐 그 이후에도 보내긴 했지만 뭐 와일드카드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디비전 라운드에서 맥없이 떨어지거나 어쨌든 우승권과는 거리가 먼 팀이었고 이들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었던 뭐 칼슨 웬츠는 부상 이후 그 폼을 끝끝내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또한 우승 감독이었던 덕 피더슨 감독은 이 오너와 뭐 GM인 제프 루리와 하위 로즈만과 계속해서 대립을 하였고 결국 그 끝은 파멸로 끝이 났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함께 들었던 감독 그리고 쿼터백들은 모두 팀을 떠나게 되었고 이 이글스라는 구단에 오직 남아있던 것은 결국 계속해서 잡음을 만들어냈던 단장 하위 로즈만 그리고 구단주인 제프 루리 이 두 명만이 오직 구단에 남게 되었어요. 결국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이후 이 이글스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2017년 이들이 이루었던 우승은 정말 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온전히 대립을 하며 이 분리된 상황 속에서 감독과 오너와 GM 이 파로 온전히 분리된 상황 속에서 우승을 거두었다.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라고 많이들 표현을 했고 정말 덕 피더슨 감독과 이제 칼슨 웬츠가 떠났을 때 이 이글스라는 팀에게 굉장히 많은 걱정이 표해졌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안 좋게 끝이 났고 이 이글스라는 구단의 컬처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아있던 이 하위 로즈만과 제프 루리는 결국 다시 한번 슈퍼볼 팀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덕 피더슨 감독의 해고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이글스의 길은 물론 쉬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디비전 꼴찌를 하기도 하고 이 프랜차이즈 쿼터백인 칼슨 웬츠는 팀을 떠나면서 이제 뭐 젤런 헐츠라는 이 2라운드 쿼터백을 뽑고 뭐 그 이전에 뽑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감독인 닉 시리아니는 경험 없고 그리고 사실상 이 오너와 이 단장의 거의 명령만을 따르는 이 허수아비 감독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드래프트, 선수 기용, 게임 플랜, 이 풋볼에 있어서 관여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단주와 단장은 개입을 하였고, 결국 이는 감독에게 있어서 본인만의 풋볼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었어요. 모든 일에는 구성원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풋볼이든 그것이 다른 비즈니스든 올바른 그룹이라면 각자의 영역에서 선채 서로를 신뢰하고 도와주며 상호작용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의 구단주인 제프 루리는 아날리틱을 신봉하며 감독의 선택 하나하나에 평가하고 개입을 하였고, 그들의 단장인 하위 로즈만은 모든 드래프트, 모든 FA, 감독의 의견을 아예 무시한 채 독단적인 결정들을 하였어요. 결국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덕 피더슨 감독은 반기를 들다가 팀을 떠나게도 되었죠. 이런 이글스를 40살에 경험 없는 초짜 감독인 닉 시리아니가 맡았을 때 모두가 걱정을 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닉 시리아니는 본인만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구단 내에서 본인의 역할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계약을 한 시점부터 이 닉 시리아니는 깨달았고, 그의 열정과 노력을 그 한정적인 영역에 쏟아붓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팀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도 이 계약을 사인을 할 때부터 시리아니의 롤은 굉장히 적고, 하위 로즈만과 이 구단주인 제프 루리는 팀의 어느 선에서도 간섭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각자가 시작부터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구단 내 알력이 사라졌어요. 다툼이 사라졌고, 결국 각자 맡은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프 루리, 하위 로즈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팀을 만들었지만 이들은 어쨌든 능력이 있었어요. 팀 빌딩에 있어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닉 시리아니 감독은 미디어 그리고 플레이어들, 이 코칭에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서로 구분된 이 각자의 영역에서 결과물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리그 최고의 탤런트를 가진 팀이 되었고, 개개인의 테크닉과 퍼포먼스는 매우 뛰어난 팀이 되었습니다. 이글스라는 구단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구단의 모델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좀 틀린 것인가, 굉장히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나 제 개인적으로도 큰 의문이 들어요. 풋볼을 너무 사랑해서 개입이 심한 구단주, 그리고 감독의 영역을 침범하는 단장,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계약을 한 감독.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러한 구단 모델은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컬처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글스는 어떻게든 성공을 했고 그것을 결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옳았음을, 본인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번 슈퍼볼을 통해 증명을 해내고 있으며, 그들이 선택했던 수많은 선택들, 칼슨 웬츠를 내보내고 덕 피더슨 감독을 해고하고 젤런 헐츠를 뽑고 하산 레딕을 FA로 영입하고 AJ 브라운을 트레이드로 데려오고, 이러한 모든 선택들이 옳았음을 현재 증명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선택한 모든 감독, 코치, 선수들은 최고의 레벨에서 경기를 뛰고 있어요. 다른 구단들과는 사뭇 다른 이 프랜차이즈 모델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필라델피아 이글스. 올 시즌 이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은 정말 깎아낼 수 없는 엄청난 결과물들이고, 앞으로의 내년 시즌도 드래프트 픽이 많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내년에도 이 팀은 전력 유지가 가능하다, 어쩌면 더욱더 뛰어난 팀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2017년 이들은 경험을 했었죠. 지속적인 승리 그리고 우승만이 본인들이 지탱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2017년에도 이들은 우승을 하고 좋은 팀을 건설했지만 결국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지속적인 승리와 우승,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올해일 거라고 이글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과연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 모두를 물리친 채, 모두의 걱정을 물리친 채
본인들이 옳았음을 증명해낼 수 있을지 이번 슈퍼볼을 통해서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don't like it at the time, right? You don't like the fact that you're getting let go and everything like that. But I was down in that moment. He gave me strength when I was down. Tried to pick me up when I was down, and I think that says a lot about his character and who he is. Even though I never worked with him, I only had that 10-minute meeting with him. You learn from everybody, right? 이 두 팀 간의 맞대결은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있죠. 저는 닮았으면서도 다른 두 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두 팀의 슈퍼볼 매치업이 확정되자마자 미디어나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는 이 켈시볼이라는 단어가 도배가 됐어요. 이 수식어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주전 센터인 제이슨 켈시, 그리고 캔자스 시티 칩스의 타이트 엔드인 트래비스 켈시, 이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능력자인 이 두 형제들, 지금 같은 팟캐스트 쇼를 운영하기도 하면서 남다른 애정을 자랑하는 두 선수는 모두 올 프로 선수이자 모두 우승을 한 번씩 경험해본 선수들이에요. 이 성격도 그리고 포지션도 다른 두 형제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경쟁하는 이번 슈퍼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볼거리와 재미가 가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 두 팀의 매치업은 단순히 켈시라는 이름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번 슈퍼볼 매치업의 또 다른 이유인 앤디 리드 볼이라는 측면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캔자스 시티 칩스의 감독인 앤디 리드, 이 앤디 리드 감독은 캔자스 시티에 부임하기 전 무려 14년 동안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이끌었던 감독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성공, 슈퍼볼에 진출하기도 했고, 3년 연속 챔피언십에 진출하기도 했고, 많은 성공을 함께 이루기도 하였고, 또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리드 감독이 비록 필라델피아를 떠난 지가 이제 거진 10년이 됐어요. 10년이 지났더라도 현재 이글스라는 구단은 리드 감독의 많은 영향을 받은 구단이에요. 인턴으로 구단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 이글스를 주무르고 있는 하위 로즈만 단장도 결국 앤디 리드 감독에 있어서 모든 것을 배웠고, 이 가르침은 현재 이글스라는 팀에 녹아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너인 제프 루리와 그리고 하위 로즈만 모두 이 리드 감독으로부터 팀 건설, 위닝 컬처, FA, 드래프트, 선수 평가, 게임 플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고, 그렇기에 이 칩스와 이글스 두 팀은 충분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각자의 상이한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팀을 비교하자면 먼저 로스터 상으로만 얘기를 드리자면 두 팀 모두 현재 라인의 강점이 있고 라인을 중요시하는 팀이에요. 캔자스 시티 칩스의 경우에는 슈퍼볼 55에서 벅스에게 패배한 이후 이들은 오라인 재건에 힘을 쓰게 되었고, 그 결과 FA, 트레이드를 통해서 주전 오라인들을 영입해냈고, 그리고 드래프트에서도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맨을 발굴해내면서 결국 캡스페이스 그리고 이들의 강력한 탤런트, 이러한 밸런스를 현재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오라인을 구축해냈습니다. 이는 필라델피아 이글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항상 오라인을 중요시했고 올프로급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드래프트에서 오라인 뎁스를 강화를 하면서 엄청난 뎁스와 탤런트, 이들의 성공의 근간이 현재 되어주고 있어요. 디펜스의 경우도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끝없는 탤런트, 뎁스 강화를 시즌 중반까지 트레이드 데드라인 기간까지 그냥 선보였고, 정규 시즌 그리고 플레이오프 기간 동안 이들의 라인에 대한 투자와 노력은 그 빛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캔자스 시티 칩스도 결국 크리스 존스 그리고 프랭크 클락, 이 슈퍼스타 디펜시브 라인에게 캡 스페이스가 몰린 현재 상황이고, 결국 이들의 활약이 상대 오펜스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일 정도로 디펜스에서의 이들의 지분이 너무나도 큰 수준이에요. 그리고 두 팀 모두 라인베커 포지션에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고, 결국
라인에 의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디펜스를 설계를 해놨어요. 결국 이들의 경기는 사실상 트렌치 싸움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팀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로스터 상으로 많은 연봉을 받는 패트릭 마홈스 그리고 최저 연봉을 받는 젤런 헐츠의 차이. 이 차이 덕분에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그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에 할당된 캡스페이스 대신 다른 포지션에 더욱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더 좋은 D라인, 더 좋은 O라인을 유지할 수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이글스는 이 세컨더리에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캔자스 시티 칩스의 경우에는 이 챔피언십 무대를 뛴 이 4명의 세컨더리 플레이어가 모두 루키였고, 필라델피아 이글스에게는 뭐 프로볼, 데리우스 레이, 그리고 뭐 제임스 브래드버리, 그리고 뭐 첸시 가드너 존슨이나 뭐 디반테 매덕스나 베테랑들을 거의 보유하고 있고요. 이 탤런트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결국 칩스의 경우에는 역시 고연봉자인 쿼터백인 패트릭 마홈스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이 탤런트적으로는 더욱더 완성적인 팀인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젤런 헐츠가 부진을 하더라도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나이너스와의 챔피언십 경기에서 사실 젤런 헐츠의 경기력은 그냥 그랬습니다. 그냥 사실 뭐 버스를 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그렇지만 경기는 이글스의 압승으로 끝이 났죠. 반면 챔피언십 무대에서 만약 패트릭 마홈스가 그저 그런 활약을 펼쳤다면 캔자스 시티 칩스는 졌을 거예요. 마홈스가 엄청난 플레이들을 펼쳤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것이고, 그만큼 이 남은 슈퍼볼에서도 마홈스의 책임감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에요. 또한 두 팀의 뭐 오펜스 색깔도 살짝 비슷하듯 다릅니다. 이 앤디 리드 감독과 패트릭 마홈스는 커리어 초반 이 마홈스의 강점을 살려서 이 패싱 위주의 오펜스를 선보였고, 이 폭발적인 빅 플레이들, 하이라이트 플레이들을 매 경기 만들어냈어요. 물론 이글스도 마찬가지였죠. 뭐 RPO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샷건 오펜스, 앤디 리드 감독의 철학을 이어받고, 그리고 특히 오너인 루리가 이 아날리틱 부서들을 신설을 하면서 이 패스의 비중을 굉장히 선호하고 패스의 비중을 늘리라고 감독들에게 지시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최근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죠. 칩스의 경우에는 뭐 타이릭 힐이라는 리시버가 팀을 떠나게 되면서 이들은 과도한 패싱 위주의 오펜스의 한계를 어쨌든 벅스와의 슈퍼볼 경기에서 체험을 했고, 이후 런게임과의 밸런스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색깔의 오펜스를 가지게 되었고, 이글스의 경우에는 이 젤런 헐츠라는 듀얼스랙 쿼터백을 뽑으면서 매 경기 뭐 150, 200 러싱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게임 매니지먼트 오펜스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즉, 두 팀 모두 볼 컨트롤 오펜스를 현재 추구하는 팀이 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디펜스와 스페셜 팀의 힘과 함께 상호 보완적인 이 컴플리먼터리 풋볼을 펼쳐내고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각 오펜스의 색깔은 분명히 다르고 쿼터백의 책임감과 역할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슈퍼볼이라는 무대에 오른 두 팀은 그만큼 닮았고 서로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러한 점을 토대로 실제 경기의 행방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 플레이오프 풋볼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가 되고 또 가지각색의 색깔로 펼쳐지게 됩니다. 뭐 오랜 격언인 뭐 디펜스 윈 챔피언십, 또 뭐 런더 볼 이처럼 뭐 플레이오프 풋볼을 상징하는 뭐 문장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 플레이오프라는 공간에서 본인만의 풋볼을 펼치고 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 이것을 실행 가능케 할 수 있는 라인 싸움에서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이 트렌치의 대결에서 결국 누가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느냐, 누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준비해온 이 원하는 계획들을 펼칠 수가 있으며, 그리고 본인들이 계속해서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뭐 많은 득점, 그리고 뭐 적은 실점, 이러한 것들만을 목표로 삼는 경기가 아니라
정교하게 준비된 경기를 위해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 시츄에이셔널 풋볼을 펼치며 그 승리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이 트렌치에서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칩스와 이글스 두 팀 모두 지금까지의 플레이오프 대결을 통해서 이 라인의 힘을 통해서 이들 또한 진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글스는 아시다시피 리그 최고의 O라인 그리고 D라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O라인의 경우에는 올프로 퍼스트 선수가 현재 제이슨 켈시와 레인 존슨 현재 2명이나 있고, 그리고 다른 모든 포지션도 사실 모두 프로볼러급 선수들로 그냥 구멍이 없어요. 정말 O라인에 있어서 단 한 명도 구멍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단순히 어느 한 부분에만 능력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패싱 블락, 러싱 블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플레이 속에서도 하이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룹이에요. 이들의 O라인을 통해서 이글스는 다양한 러싱 스킴, 모빌리티를 활용한 스트레치성 러싱 플레이, 또는 다양한 갭 스킴, 그리고 RPO 상황에서의 그런 임무 수행 능력 등 이들의 러싱은 어떠한 방향 속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더군다나 쿼터백인 젤런 헐츠가 가진 이 러싱 능력은 이 이글스의 라인 싸움에 굉장한 이점으로 또 한번 작용을 합니다.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이 가진 이 러싱 옵션, 듀얼스의 쿼터백으로서 가진 이 능력은 디펜스의 입장에서 막아야 할 하나의 갭을 늘려주면서 구조적인 불리함을 조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옵션 플레이를 통해서 D라인을 한 명을 정해 그를 통해 옵션 플레이를 선보인다면 결국 그 정해진 선수가 만약 상대팀의 최고의 선수라면 그 막강한 존재를 그야말로 억제를 할 수 있다는 효과를 불러내기도 하고, 디펜스의 전체적인 게임 플랜과 플레이 방향성을 한 방향으로 한정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즉, 디펜스를 반응해야 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본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이 계획을 통해 준비해온 것들을 통해서 공격성 그리고 과감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 오펜스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을 하게 만든다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디펜스의 선수들은 본인들이 먼저 반응을 해야 하고 먼저 뛰어나가야 하고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측면에서 공격을 이뤄내야 하지만, 이러한 오펜스를 상대로 디펜스의 선수들은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움직임은 느려지고 선수들은 눈을 굴리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포착을 해내야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미 O라인들은 좋은 앵글과 레버리지를 얻어내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블락킹의 대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글스라는 팀은 이 오펜스에 특화된 팀이에요. 젤런 헐츠의 러싱 능력 굉장히 뛰어나고, 이들의 O라인들은 굉장한 개개인의 테크닉뿐만이 아니라 이 단체의 그런 시너직 효과까지 엄청난 임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강점을 잘 그려낼 수 있는 뛰어난 플레이 디자인까지 현재 갖추고 있고, 어떠한 팀이든지 정규 시즌 이들은 전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상대하는 디펜스인 칩스의 디펜스는 분명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칩스의 디펜스 D라인의 크리스 존스라는 올프로 퍼스트 디펜시브 태클이자 그리고 마홈스를 제외한 팀 내 최고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 존스는 저번주 챔피언십 경기에서도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쳐주었죠. 하지만 이글스를 상대로는 한 명만 잘해서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 존스라는 선수를 저번주 칩스가 다양하게 활용한 그 가장 큰 이유는 신시내티 벵갈스의 약한 고리를 공략해내자 이 크리스 존스라는 미스매치업 나이트메어를 통해서 분명 이것이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이글스라는 팀은 약한 고리가 없습니다. O라인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 크리스 존스의 활약에 기대는 것이 아닌 프랭크 클락이나 조지 칼라프티스나 마이클 다나나 또 다른 엣지 러셔들, 또 다른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서로의 그 영역에서 본인들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쨌든 이글스의 O라인은 너무나도 뛰어나요. 너무나도. 칩스의 디펜스가 특히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에 있어서 현재 좋은 뎁스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단순 라인 싸움으로만 그냥 톡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 저는 승산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젤런 헐츠의 옵션 플레이에 대처하기 위한 또 확실한 플랜까지 준비해오지 않는다면 결국 이 트렌치 싸움에서 이글스에게 경기 내내 끌려 나갈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칩스는 본인들이 좀 대응을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선공을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칩스의 라인베커들은 빠른 스피드 그리고 괜찮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쁜 선수들이 아니에요. 옵션 상황에서 뭐 엣지러셔는 런닝백을 빠르게 스퀴즈 쫓고 라인베커가 쿼터백을 쫓는 뭐 스크래프 익스체인지 뭐 테크닉을 선보인다든지 아니면 라인에서의 계속된 갭 익스체인지나 뭐 스턴트 트위스트 플레이들을 통해서 이글스의 오라인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성으로 플레이를 유도해내야만 합니다. 물론 이는 패싱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양 태클이 모두 뛰어난 패싱 블락을 선보이는 선수들이죠. 센터의 뭐 조율, 뭐 제이슨 캐시 또한 엄청나게 뛰어나고 그냥 구멍이 없어요. 그리고 젤런 헐츠는 이 나이너스의 디펜시브 라인을 상대로도 비교적 편안한 포켓에서 경기를 뛸 수가 있었고요. 이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에게 있어서 올해 가장 발전을 이룬 측면은 바로 패싱이에요. 뭐 러싱 능력이나 뭐 이런 운동 능력이야 원래 이 선수가 뭐 1년차, 2년차 시즌에도 강점을 보였던 부분이었고 그가 장기적인 쿼터백으로서 이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서 우리를 설득시키고 또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패싱 능력의 스텝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프 시즌 이글스는 이 헐츠의 잠재력을 만개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행했고 그를 진정한 패서로서 길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뭐 스로잉 메카닉 그리고 뭐 게임을 보는 눈, 뭐 오펜시브 라인 리시버 그냥 젤런 헐츠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발전시키는데 이들은 도움을 주었어요. 젤런 헐츠는 이러한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잘 수용을 해내었고 결국 발전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발전에 있는 가장 큰 원천은 저는 오라인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은 다른 듀얼 스렛 쿼터백들이 보이는 라마 잭슨, 뭐 러셀 윌슨, 그리고 카일러 머레이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흔히 보이는 포켓 안에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스크램블을 하러 괜히 뛰어나가는 이러한 안 좋은 습성을 고치는 데 성공을 했고 최대한 포켓 안에서 이 최적의 패스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쿼터백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오라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리시버가 결국 뭐 스페이싱을 세퍼레이션을 벌려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바탕된 결과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에서 젤런 헐츠의 러싱 운동 능력은 저는 상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볼티모어 레이븐스 오펜스를 상대하면은 결국 러싱 야드는 뭐 100야드, 200야드 허용하는 거는 어떤 쿼터백 뭐 헌틀리가 뛰든 라마 잭슨이 뛰든 이것은 상수잖아요. 어떻게든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그리고 라마 잭슨은 러싱을 통해서 퍼스트 다운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처럼 이들의 오펜스 구조와 그러한 탤런트의 구조는 계속된 전진을 만들어낼 것이 분명해요. 러싱을 통해서. 오히려 캔자스시티 칩스의 디펜스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러싱 디펜스가 아닌 저는 패싱 디펜스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패싱 공격을 억제하고 현재 이글스가 보여주는 이 런 패스의 밸런스 넘치는 이 볼 컨트롤 오펜스를 저지하고 또 폭발적인 플레이를 최대한 억제한 채 한 방향으로서의 게임을 강요해내야만 합니다. 칩스의 패싱 디펜스는 뭐 저번 주 이 신시내티 벵갈스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선보였어요. 뭐 루키 디펜시브 백들은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고 뭐 자말 체이스 그리고 뭐 티 히긴스 이 리그 탑 리시버 듀오를 상대로 뭐 최소한으로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죠. 어쨌든 뭐 200야드 뭐 이러한 것들을 허용을 안 했을 정도로. 그리고 뭐 슬라 코너백으로 뛰었던 트렌트 맥더피는 이 스크린 상황에서의 태클링을 통해서 자말 체이스를 2번 연속 별다른 야드를 획득하지 못하는 완벽한 태클을 선보이면서 이 벵갈스의 스크린 패싱 옵션을 하나 삭제하는 데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뭐 이번에는 뭐 스니드 코너백이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어린 선수들은 결국 칩스의 어린 디펜시브 백들은 플레이오프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현재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물론 이 선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죠. 자신은 없습니다. 이글스도 결국 AJ 브라운, 디반테 스미스라는 이 넘버 1, 2 리시버 듀오를 가지고 있고, 이들의 뭐 컨테스티드 캐치 능력, 그리고 라우트 능력 너무나도 뛰어난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뭐 타이트엔드인 댈러스 가더트나, 그리고 뭐 넘버 3 리시버인 뭐 쿠에즈 와킨스나 다른 옵션들 또한 언제든지 활약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무시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요. 결국 칩스의 디펜스는 이 조버로우와 신시내티 벵갈스를 상대로 승리했던 것처럼 라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캔자스시티 칩스의 D라인은 전체적인 탤런트의 면에서만 보자면 이글스, 뭐 나이너스 사실 비교가 안 돼요. 부족해요. 뭐 어쨌든 크리스 존스가 있긴 하지만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하지만 어쨌든 크리스 존스라는 선수가 있다는 점,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 스냅마다 활약이 가능한 독보적인 플레이메이커, 이런 선수를 가진 사실은 작년 플레이오프 그리고 슈퍼볼에서 에런 도널드라는 이 무지막지한 디펜시브 태클이 어떤 활약을 작년에 펼쳤는지를 생각을 하자면 크리스 존스가 보여주는 이 무게감은 절대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캔자스 시티 칩스는 저번 주 이 크리스 존스를 단순한 인테리어 뭐 디펜시브 태클이 아니라 엣지 러셔로 쓰기도 하고 이 프론트 전곳에 배치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 오펜스의 이 프로텍션에 있어서 혼란을 주었고, 이들이 원하는 계획들을 저지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약한 고리를 공략하면서 이 미스매치업을 만들어내어서 계속된 프레셔에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벵갈스의 오라인과는 달리 이글스의 오라인은 구멍이 없어요. 크리스 존스가 어디에 라인업 하든지, 뭐 센터인 제이슨 캐시가 있든, 뭐 라이트 태클인 레인 존슨가 있든 뭐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글스는 그만큼 자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이 피지컬한 승부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기서 이 캔자스 시티 칩스의 이 스패그 코치의 진가가 발휘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칩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스패그 코치는 양면성을 가진 코치예요. 이 코치는 분명 시즌 전체적으로만 따지면 사실 뭐 리그 탑 디펜스를 이끈다, 이러한 유형의 코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코치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바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뛰어난 게임 플랜을 준비해낼 수 있고, 그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는 여러 번의 슈퍼볼을 이미 드러내기도 한 이 홈런을 칠 수 있는 코치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글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이 스패그 코치가 어떤 또 한 번의 신박한 전략들을 준비해서 이 머리 싸움에서 승리를 하느냐, 이 이글스라는 팀의 오펜스를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느냐가 칩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스패그 코치의 지난 여러 번의 플레이오프 무대, 뭐 슈퍼볼 무대, 이런 상황 경기 속에서 스패그 코치의 디펜스는 투 하이 커버리지로 주목을 받았어요. 뭐 자이언츠 시절, 그 칩스 시절, 이 상대하는 뭐 하이파워 오펜스를 상대로 이 투 하이 커버리지 전략을 사용을 하면서 포맨 러쉬를 통한 프레셔, 이러한 전략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좀 달라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스패그 코치가 이 투 하이 커버리지를 사용을 하고 포맨 러쉬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커버리지 로테이션과 수많은 블리츠가 행해졌습니다. 포맨 러쉬, 즉 4명이 패스 러쉬를 가담하는 것은 맞지만 그 4명이 누구일지 모르게 펼쳐진다는 점, 상대 오펜스가 그 패스 러쉬에 가담하는 4명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블락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스냅 전과 스냅 후에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 라인 선상에 5명, 6명, 뭐 7명을 세우고 상대 오라인의 프로텍션을 뭐 슬라이드 프로텍션이나 뭐 이런 특정 콜로 강요를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매치업일 때 그런 매치업들을 유도해내고, 만약 본인들이 원하는 매치업이 아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커버리지로 팝을 한다, 이러한 뭐 옵션 블리츠,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수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계속된 혼란을 야기하며 결국 쿼터백과 오라인에게 두려움을 남긴 것이 바로 스패그 코치의 지난 플레이오프에서의 성공 원동력이었어요. 뭐 흔히 말하는 시뮬레이티드 프레셔 그리고 존 프레셔 이러한 것들로 불리는 이 플레이들은 결국 스패그 코치의 전매 특허예요. 벵갈스를 상대로도 스패그는 이러한 블리츠들을 선보였고 결국 뭐 크리스 존스의 이 전방위적인 라인업과 함께 이는 좋은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글스의 오라인은 현재 큰 벽이에요. 그러나 칩스는 어쨌든 이 벽을 부술 수 있는 크리스 존스라는 플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이 벽을 금가게 만들 수 있는 플레이 디자이너인 이 스패그 코치가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풋볼은 단순 이 탤런트만의 싸움이 아닌 전략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게 드러나고 이것이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무대예요. 그렇기에 이번에도 칩스는 이 전략에서의 우위를 통해 이 탤런트의 열세를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칩스의 디펜스와 이글스의 오펜스의 이 라인 싸움 이번 경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물론 칩스의 오펜스와 이글스의 디펜스의 라인 싸움도 이 패트릭 마홈스의 부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리그 최고의 오펜스를 선보이던 이 패트릭 마홈스와 캔자스시티 칩스는 슈퍼볼 55에서 템파베이 벅스에게 완패를 당했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죠. 칩스의 오라인은 벅스의 D라인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후로 캔자스시티는 로스터상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줍니다. 주전 레프트 태클 올랜도 브라운을 위해서 트레이드를 단행하였고 주전 레프트 가드인 조 튜니를 큰 돈을 주면서 FA 시장에서 영입을 하였고 또 센터와 라이트가드 다 드래프트해서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내었고 결국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리시빙 옵션을 가지더라도 결국 쿼터백 자체에게 공을 던질 시간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라는 교훈을 얻게 된 캔자스시티 칩스는 다시 이 라인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라인을 강화하자 이 오펜스의 근간을 강화를 하면서 본인의 그러한 팀의 기둥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한 가지는 여러 갈래로 뻗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즉 쿼터백에게 시간을 주고 그 쿼터백이 리그 최고의 쿼터백인 패트릭 마홈스니까 패트릭 마홈스에게 있어서 B급 리시버는 A급 리시버가 될 수 있고 A급 리시버는 S급 리시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캔자스시티 칩스는 이러한 자신감과 그리고 본인들을 정확히 파악한 이러한 요소 덕분에 이 변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을 통해 새롭게 설계된 이들의 오펜스는 올해도 최고의 모습을 유지했어요. 패트릭 마홈스는 또 한 번의 MVP 시즌을 선보이게 되었고 타이릭 힐 없이도 이들은 더욱더 러싱 게임 그리고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 이 패싱 게임의 밸런스를 갖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바탕엔 결국 새롭게 설계된 이 오라인의 힘이 있었고 이들의 활약은 현재 필수적입니다. 타이릭 힐이라는 리그 최고의 딥스렛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뜻. 즉 선수 자체의 힘만으로 디펜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현재 불가능해요. 타이릭 힐이라는 리시버는 단순히 라인업한 존재 자체만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디펜스의 게임 플랜을 뒤엎어버리고 구조상의 우위를 만들어내는 선수예요. 그러한 힘이 사라졌다는 뜻은 칩스는 러싱을 통해 그리고 쿼터백인 마홈스의 패싱을 통해 상대를 이겨내야만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말은 즉 상대 디펜스 입장에서 이전까지 이들은 칩스의 리시버들 특히 타이릭 힐이라는 선수에게 더 큰 신경을 쓰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더 많은 준비를 해오고 이러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의 캔자스시티 칩스의 오펜스를 상대할 때 이들은 더욱더 쿼터백인 패트릭 마홈스에게 집중 견제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현재 마홈스는 어쨌든 발의 부상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패트릭 마홈스였어도 챔피언십 경기에서 발을 절뚝이고 또 스크램블하고 이렇게 패스도 막 정확성이 빗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기에 칩스의 오라인은 이번 경기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글스의 D라인은 어쨌든 말도 안 될 정도로 막강해요.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정말 아무것도 못했을 정도로
이 이글스의 D라인은 이글스의 D라인 2군은 저는 다른 팀의 1군보다도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탤런트와 뎁스를 자랑하고 있고요. 뭐 디펜시브 태클들은 라인을 그냥 안쪽에서 부수면서 들어오고, 쿼터백이 이 인테리어 디펜시브 오펜시브 라인이 망가지니까 아예 뭐 스텝업을 할 공간이 아예 안 나요. 브록 퍼디를 보면은. 그리고 양 사이드에서는 이 엣지 러셔들이 태클들을 밀어내면서 그냥 왼쪽 오른쪽 스크램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쿼터백에게 뭐 모빌리티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글스는 모든 방향에서 프레셔를 가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어요. 뭐 아무리 뭐 스크램블을 잘하든 이러한 능력 자체를 발휘할 수가 없다고요. 더욱이 마홈스의 부상이 확실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칩스가 이 마홈스의 뭐 매직 플레이들 이러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은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칩스의 오라인은 리그 상위권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죠. 뭐 올프로 그리고 프로볼 선수들이 있기도 하였고, 어쨌든 이들의 오라인의 제거는 시즌 전체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득점 1등, 야드 1등, 뭐 오라인들의 이러한 힘 덕분에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뭐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칩스 오라인의 이 프로텍션, 패싱 프로텍션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걱정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특히 양 태클들의 패싱 블락이 조금은 안 좋은 그러한 경기들을 많이 선보였어요. 만약 필라델피아 이글스처럼 강한 D라인을 가진 팀들과의 매치업에서 이들이 온전히 버텨낼 수 있을까? 마홈스를 지켜낼 수 있을까? 저는 분명히 걱정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물론 뭐 나쁜 플레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뭐 타이트엔드 한 명으로 뭐 하산 레딕을 막아낸다, 이렇게 가볍게 절대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오라인을 돕기 위해서 칩스는 런 게임과 스크린 게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기 초반에 이 굉장히 빠르고 민첩한 이 스크린 러너인 뭐 스카이 무어나 캐데리우스 토니를 통해서, 그리고 또 뭐 런닝백들을 활용한 뭐 슬립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종 스윗 플레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글스의 패스 러셔를 늦추게 만들고, 그리고 이 퍼스트 다운에서의 러싱을 성공을 해서 결국 마홈스에게 있어서 편안한 세컨드 다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서드 다운까지 칩스가 이어진다면 아무리 마홈스여도 저는 이글스의 D라인을 상대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서드 다운 성공률이 그렇게 높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결국 퍼스트 다운에서 성공적인 플레이를 만드는 것이 칩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 칩스의 전체적인 게임이나 그 프로텍션을 비롯한 이 경기의 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홈스와 앤드리드 감독은 이 성공적인 퍼스트 다운 이것들을 위해서 많은 플레이들을 현재 준비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이 라인 싸움에서 시작되는 이들의 오펜스와 디펜스의 싸움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경기에 있어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이 젤런 헐츠와 패트릭 마홈스 이 두 쿼터백이 과연 어떠한 퍼포먼스와 오펜스를 펼치고 과연 이들이 턴오버 없이 볼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느냐의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레이오프 풋볼은 결국 턴오버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각 팀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오느냐 굉장히 저 또한 궁금한데요. 먼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스 그리고 이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이 이끄는 이 옵션 기반의 오펜스는 막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단순히 러싱 옵션만을 막는 것도 힘들어요. 뭐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뭐 라마 잭슨 이 옵션 러싱 옵션만 막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패싱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 캔자스 시티 칩스는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옵션 베이스의 팀들 뭐 레이븐스 또 버팔로 빌스 이러한 팀들과의 맞대결을 펼치면서 이들의 디펜스는 분명히
상대 이 옵션 베이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본인들이 좀 더 잘 적응해내고 이러한 경기에 있어서의 힌트를 얻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그냥 옵션 오펜스가 아니에요. 이들은 트리플 옵션 오펜스를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칩스의 그동안의 경험은 저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칩스의 디펜스는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글스의 오펜스의 특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스 그리고 캔자스 시티의 칩스의 오펜스는 한 가지 좀 유사한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헤비 퍼스넬, 이 멀티플 타이트 엔드 퍼스넬을 자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하긴 해요. 하지만 두 팀의 오펜스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구분되는 점은 바로 포메이션에 있습니다. 칩스는 이 타이트 엔드들을 주로 라인에 가깝게 붙이면서 타이트 스플릿을 사용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앵글, 레버리지, 라우트를 통한 이러한 우위를 통한 이점을 노린다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우에는 타이트 엔드든 리시버든 스프레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상대 디펜스에게 이 스페이싱 그리고 넘버 싸움에 대한 이점을 꾀합니다. 결국 필드를 넓게 벌리게 된다면 상대 디펜스는 박스를 비우게 된다는 뜻이고 만약 상대 디펜스가 박스를 그대로 비우면 오케이 우리는 런닝백, 젤런 헐츠 모두가 그냥 러싱을 하면 돼요. 그리고 결국 상대 디펜스가 이 러싱을 막기 위해서 박스를 채워요. 그러면 그냥 스크린 패스 던지면 되고 그냥 슬랜트 패스 던지면 되고 RPO 해도 되고 트리플 옵션 플레이 해도 되고 이런 플레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또 타이트 엔드들과 함께 이 스프레드 포메이션을 펼친다는 사실은 디펜스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혼란을 줍니다. 타이트 엔드들은 라인에 붙어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주로 타이트 엔드들을 커버해야 할 선수들은 보통 라인베커나 세이프티가 되겠죠. 이들을 막아야 할 라인베커나 세이프티가 이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박스의 바깥으로 나간다. 그렇다면 러싱 디펜스에 대한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게 되죠. 그렇다고 본인들이 박스에 계속해서 위치한다. 타이트 엔드들을 두고 그러면 또 타이트 엔드들은 슬랏 코너백이나 이런 일반적인 코너백들을 상대로 매치업상의 이 높이에서의 우위를 통해 이 리시빙 옵션으로서 활약할 요소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상대 디펜스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하며 이 니켈 패키지 자신있게 타이트 엔드가 많이 있더라도 우리는 코너백으로 세이프티로도 너네 막을 수 있어. 이런 니켈 패키지의 강점을 가진 팀이 아니라면 경기 내내 이 이글스의 오펜스에 끌려다니는 팀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한 가지 이러한 점에서 캔자스 시티에게 걱정되는 점은 과연 칩스가 이글스를 상대로 이 니켈 패키지를 꺼내들 자신이 있느냐예요. 쿡, 써닐, 리드 이 칩스가 가진 세이프티들 이들은 좋은 선수들이긴 하지만 정규 시즌에 있어서 이 태클링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선수들이었고 물론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다른 그런 퍼포먼스들을 현재 펼쳐주고 있지만 어쨌든 이글스라는 굉장히 터프하고 더욱더 러싱 능력이 뛰어난 팀을 상대로 이들의 태클링 문제가 다시 언제든지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커버리지적인 측면에서는 매치업이 가능하겠지만 과연 런게임에서 이들이 니켈 패키지를 펼칠 수 있을까? 이글스의 그 덩치, 그 피지컬 이러한 것들을 과연 칩스가 니켈 패키지를 통해서 극복해낼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봐요. 결국 칩스가 어떠한 펄스넬을 꺼내 든다고 하더라도 이글스는 계속해서 미스매치업을 유발하고 본인들의 런게임을 통한 이 오펜스를 잘 이어나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만약 런게임을 통해서 상대를 박스로 끌어모으는 것이 가능하면은 이글스는 이 리시버들에게 플레이를 걸기 시작합니다. AJ 브라운, 디반테 스미스, 리그 최고의 이 50-50 캐쳐들
이들은 상대가 맨 커버리지를 꺼내 든다면 언제든지 옵션이 가능한 타겟이에요. 저번 주에 칩스의 디펜시브 백들은 경기 전체적으로 분발함을 보여주긴 했어요. 자말 체이스와 티 히긴스를 상대로. 그런데 어쨌든 빅플레이를 허용한 것도 사실이고, 결국 칩스는 저번 주 벵갈스전에서 2명의 리시버에게 모두 더블 커버리지를 꺼내들었고, 이는 성공적이었어요. 더블 커버리지를 붙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글스를 상대로 더블 커버리지를 시종일관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커버2? 굉장히 힘들어요. 이들의 런게임은 신시내티 벵갈스와 차원이 다르고, 젤런 헐츠라는 옵션 때문에 박스는 이미 한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즉, 캔자스 시티 칩스는 본인들이 선호하는 이 커버2 전략을 많이 선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원 하이 커버리지, 제 생각에는 상당수의 맨 커버리지가 이 경기에 나올 것 같고, 블리츠를 통해서 이글스의 오펜스에게 대응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 더욱 빠른 플레이들, 커버2를 스냅 전에 펼치더라도 이 스냅 후에 곧바로 세이프티가 내려오면서 이 커버리지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글스의 플레이들에 최대한 맞춰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떠한 방향이든 이 라인 싸움에서 이글스가 압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글스는 그냥 본인들의 오펜스를 펼쳐줄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나도 훌륭한 팀이고, 상대 디펜스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카운터를 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칩스의 입장에선 어린 이 디펜시브 백들이 잘 버텨주길 기도하는 거, 그리고 챔피언십 경기에서 평범했던 젤런 헐츠가 또 한 번 평범한 퍼포먼스를 펼쳐주길 소망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만약 이글스의 오펜스를 억제하는 데 실패한다면 결국 그 공은 칩스의 오펜스에게 굴러갈 거예요. 이 하이파워 오펜스를 통해 아예 경기를 이 슛아웃 게임의 양상으로 끌고 가서 본인들이 어쨌든 최후의 공 소유권자가 돼서 최후의 득점자가 되면 경기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을 향해 간다면 저는 칩스가 분명히 승산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D라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 칩스는 플레이들이 빠르고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앤디 리드 감독과 패트릭 마홈스가 올 시즌 가장 달라진 점, 오펜스에서 그 점은 바로 인내심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시종일관 이 빅플레이를 선호하고 본인들의 능력을 과신하며 그러한 더 길고 더 큰 그러한 플레이들을 통한 전진만을 꾀하던 예전과는 달리 현재의 칩스는 차근차근 템포를 조절하고 차근차근 전진을 하고 어떠한 플레이, 어떠한 경기의 양상으로서도 본인들이 적응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이글스의 D라인을 피해서 마홈스는 숏패스를 이어갈 것이고, 또 만약 마홈스가 이렇게 숏패스를 이어간다면 저는 이글스의 디펜스로는 온전히 막기는 힘들 것 같아요. 조나단 게넌,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이끄는 현재 이글스의 디펜스는 올 시즌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작년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이 톰 브래디에게 무자비하게 진짜 털린 경험이 있는 이들의 디펜스는 결국 너무 간단하고 너무 정체되었다는 단점을 가졌어요. 하지만 오프시즌에 새로운 탤런트들을 마구마구 영입을 하였고, 시즌 중에서도 영입을 하였고, 그리고 빅판지오 코치의 스킴을 수용한 현재 이글스의 디펜스는 리그 최고의 디펜스 중 하나가 되었어요. 단순한 투 하이 커버리지, 존 디펜스가 아니라 세이프티들을 활용한 로테이션 플레이, 그리고 이 프론트 운영에서도 단순한 원 갭, 4-3 디펜스가 아닌 페니 프론트를 통해서 프론트의 유연성까지, 거기에 더해서 강력한 D라인의 뎁스를 통한 패스러시까지, 이글스의 디펜스는 더 이상 간단한 영역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어요. 저번 주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도 변칙적인 블리츠 이런 것들을 선보였었고, 작년과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글스의 디펜스는 분명하게도 아직 엘리트 쿼터백을 올 시즌 상대하지 않았어요. 물론 에런 로저스를 만나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에런 로저스는 올 시즌 엘리트 쿼터백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엘리트 쿼터백만이 보여주는 이 플레이메이킹 능력, 그리고 숫싸움, 그리고 그 선수와 그 팀이 보여주는 이 완벽한 준비 단계와 하이 레벨의 플레이들을 이글스는 분명 상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올 시즌. 그리고 이 경험 부족은 저는 이 디펜스를 중간중간 당황시키면서 이 디펜스를 느리게 만드는 칩스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들이 라인 선상에서부터 오펜스를 마음껏 지휘하고 스냅 전에 본인들의 디펜스를 완벽히 해부할 수 있으며 스냅 후에 본인들의 디펜스가 만약 변화를 하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한 채 그대로 디펜스를 또 한번 대응하는 그러한 쿼터백을 맞이했을 때 과연 이글스의 디펜스가 똑같은 생산성을 유지해낼 수 있을까? 작년 톰 브레디에게 대패를 경험했던 것처럼 디펜스의 구조를 이해하는 쿼터백이 뭐 숏패스를 날리면서 패스러시를 따돌린 채 이렇게 던지기 시작한다면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계속해서 남고 있어요. 그만큼 뭐 캔자스 시티 칩스는 저는 빠른 템포로 공을 던질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상보다 쉬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패트릭 마홈스와 현재 캔자스 시티 칩스는 어떻게 해서든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 챔피언십 경기에서도 뭐 트래비스 켈시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고 뭐 더블 커버리지가 붙이든 말든 어떻게 해서든 퍼스트 다운을 만들고 뭐 숏패스 만들고 그리고 뭐 MVS에게 어떻게 해서든 딥볼을 메이킹 시킨 것처럼 패트릭 마홈스는 계속해서 플레이들을 이어갈 거예요. 이글스의 현재 디펜스, 뭐 쿼럴스 커버리지 그리고 뭐 커버 6 이러한 커버리지를 베이스로 사용하는 팀을 상대로 패트릭 마홈스는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어요. 이 판지오 코치의 스킴, 이러한 디펜스는 이미 본인의 디비전 동안 현재 3년 동안 수없이 패트릭 마홈스는 상대를 했어요. 빅 판지오 감독의 스킴이라면 정말 지겨울 정도로 디비전에서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마홈스가 이 이글스의 디펜스를 충분히 잘 해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마홈스에게 시간만 주어진다면 이 마홈스의 승리가 예상이 되고 물론 이글스의 세컨더리도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죠. 뭐 제임스 브래드버리나 데리우스 슬레이 그리고 각종 뭐 또 세이프티들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결국 D라인의 힘에 있어서 좀 가려진 부분이 없지 않았나 싶고 만약 D라인을 따돌린 채 뭐 숏패스를 이어간다면 저는 칩스의 선수들이 이 빠른 스피드와 템포를 통해서 충분히 승산 있는 매치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합적으로 결국 칩스의 오펜스는 오라인과 그리고 마홈스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경기의 계획이고 그것으로부터 경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것이 뭐 방법이 러싱이 되었든 스크린이 되었든 뭐 숏패스가 되었든 어쨌든 이글스의 디펜스를 느리게 만들고 그리고 성공적인 퍼스트 다운을 시작되는 그런 기회 속에서 마홈스는 분명 빅플레이의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 오펜스와 디펜스를 살펴봤고요. 이제 스페셜팀에 대해서도 짧게 얘기를 하자면 스페셜팀의 대결은 사실 어느 한쪽에 기울어 있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올 시즌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이 스페셜팀이 정규 시즌에는 분명 더 좋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전체적인 탤런트, 뎁스 자체가 너무나도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주전들을 그냥 스페셜팀으로 보내요.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은. 그렇게 주전감이 많은 스페셜팀은 어쨌든 더욱더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캔자스 시티 칩스도 매년 상위권의 스페셜팀을 만들어냈던 팀입니다. 올 시즌은 뭐 스카이 무어, 이 리터너로서 키우려는 노력이 실패했고 이들의 키커인 해리슨 버커가 부진을 많이 했죠. 결국 스페셜팀 기록이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안 좋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버커는 이번 플레이오프 100%의 킥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고 스카이 무어는 챔피언십 마지막 위닝 드라이브의 시발점이 되는 펀트 리턴을 선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우에는 뭐 키커인 제이크 엘리엇 이 선수는 커리어 통산 플레이오프 킥 성공률이 100%예요. 100%. 몇 년 동안. 이 수치만 보면 뭐 아담 비나탈이나 저스틴 터커보다도 훨씬 뛰어난 스탯이고 지금
이 제이크 엘리엇보다 믿음직스러운 플레이오프 키커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슈퍼볼이라는 무대는 굉장히 압박이 심하고 그 정신적인 흔들림은 스페셜팀에 치명적으로, 경기에 치명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카우보이스의 브렛 마허가 엑스트라 필드 골을 4번 연속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킥 실패, 리턴 펌블, 이러한 경기를 확 기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결국 누가 더 이 멘탈 싸움에서 더욱더 단단하냐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두 키커 모두 현재 우승을 경험한 선수들이고, 그리고 플레이오프 경험도 많고요. 그리고 현재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슈퍼볼에서도 두 키커가 모두 저는 100%의 성공률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두 팀의 스페셜팀까지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요. 이번엔 각 팀의 X팩터를 한 명씩 꼽아 보겠습니다. 슈퍼볼 경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매치업은 없고 중요하지 않은 선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선수가, 필드 위에 있는 모든 선수가 슈퍼볼 MVP의 전설을 만들 수 있고 모두가 X팩터의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칩스의 루키 코너백들 다 매치업이 중요하고, 신인 선수인 파체코, 스카이 무어, 그리고 새롭게 영입한 캐데리우스 토니, 그리고 딥볼 스페셜리스트 MVS 모두가 활약이 기대가 되고, 이글스의 경우에도 댈러스 가더트나 마일스 샌더스 모두 많은 야드를 기록을 할 거고, 제임스 브래드버리나 데리우스 슬레이는 언제든지 인터셉션을 가져올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하지만 각 팀마다 한 선수를, X팩터를 꼽자면 저는 캔자스 시티 칩스는 러닝백인 이 파체코를 꼽고 싶어요. 이 칩스의 패싱 게임은 분명 트래비스 켈시를 통한 전진을 이어나갈 거예요. 이글스는 어쨌든 제 생각에는 본인들이 어쨌든 펼쳐왔던 풋볼을 펼치지 않을까 싶어요. 이글스는 블리츠를 선보인다든지 변장된 커버리지를 다양하게 펼친다든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본인들의 그냥 D라인을 믿고 조금은 보수적인 그런 디펜스 커버리지를 펼치지 않을까 싶어요. 즉, 투 하이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경기 운영을 한다면 저는 결국 켈시에게 있어서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트래비스 켈시는 이 디펜스, 특히 투 하이 커버리지를 상대로 할 때 말도 안 되는 그냥 라우트를 타죠. 인브레이킹 라우트 타는 척 하면서 아웃사이드로 나가고, 그냥 그런 전매특허 트래비스 켈시의 라우트들을 마음껏 선보일 수가 있고, 결국 마홈스와 켈시 이 두 듀오의 시너지는 이번 슈퍼볼 무대에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그만큼 견제가 늘어날 거예요, 트래비스 켈시에게. 그리고 이글스는 어쨌든 마킹이 가능한 세이프티, 그리고 라인베커를 통해서 켈시를 분명 집중 견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런닝백인 이 파셰코에게 기회가 더욱 열리지 않을까 싶고요. 파셰코는 어쨌든 챔피언십 경기에서도 보여주었지만 신인답지 않은 이 폭발적인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현재 갖추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슈퍼볼이든 챔피언십이든 이 선수는 굉장히 간덩어리가 큰 선수로 보입니다. 이 루키라는 점, 그리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한 경기에, 한 플레이에 쏟아낼 수 있는 선수이고, 런, 패스, 스크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플레이를 창출해내어서 패트릭 마홈스를 도울 수 있는 선수라는 점, 칩스의 오펜스에 있어서 이 1년차의 루키의 활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글스의 디펜스가 이 런닝백이라는 포지션에 대해서 빅플레이 허용이 그나마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은 더욱더 파셰코를 기대하게 만드는 점이지 않나 싶어요. 이글스의 엑스팩터를 꼽자면 저는 엣지러셔인 조시 스웨트입니다. 현재 캔자스시티 칩스의 오라인에 있어서 가장 불안한 점은 개인적으로 레프트 태클이에요. 라이트 태클도 아니고 레프트 태클입니다. 올랜도 브라운이 있는, 이미 하산 레딕 이 선수가 챔피언십 무대를 완벽히 박살내면서 이 활약을 목격한 칩스는 저는 어쨌든 레딕이 서 있는 이 라이트 사이드 프로텍션을 좀 준비를 많이 해오지 않을까 싶어요. 엑스트라 블라커로서 런닝백이든 타이트 엔드든
또는 뭐 더블팀, 오펜시브 라인을 더블팀이 되었든 아니면 뭐 다른 뭐 에스콜트 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뭐 킥아웃 블락을 한다, 아니면은 뭐 풀링 가드를 통해서 킥아웃 블락을 한다, 이런 것도 어쨌든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하산 레딕은 현재 미친 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막으려고 많은 대비를 해올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라이트 사이드를 많이 대비를 해오면 결국 레프트 사이드는 1대1의 기회가 계속해서 열릴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의 대결은 뭐 은다무콩 수, 린발 조셉, 조던 데이비스, 플래처 콕스, 그리고 뭐 제번 하그레이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뎁스, 이 정말 네임드가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러한 선수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뭐 더블팀을 붙이면 이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들에게 붙이지 솔직히 엣지러셔에게 더블팀을 붙일 수가 없어요. 즉 레프트 사이드 쪽은 온전히 이 레프트 태클인 올랜도 브라운과 그리고 뭐 라이 사이드, 아웃사이드 라인베커인 뭐 조시 스웨시나 이러한 선수들 간의 1대1 대결이 펼쳐질 거예요. 결국 그만큼 1대1 상황이 많이 펼쳐진다는 것은 엣지러셔에게 있어서도 충분히 기회가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시 스웨트 이 선수가 굉장히 저평가되지 않았나 싶어요. 패트릭 마홈스의 이 블라인드 사이드를 노리면서 색, 그리고 뭐 스트립 색, 펌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충분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칩스는 뭐 디펜스 플레이어인 마이클 뭐 데나 이 선수가 뭐 크리스 존스나 프랭클락 그 뭐 칼라프티스 이러한 선수들 말고도 이 패스러시 측면에서 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고, 또 다른 오펜스 플레이어인 뭐 캐데리우스 토니, 이 많은 캐치와 그런 스냅을 가져가는 선수는 아니지만 한번 캐치를 받았을 때 경기에 무언가 모멘텀을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 그의 뭐 민첩함, 스피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큰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선수들.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우에는 런닝백인 뭐 케네스 게인웰 이 선수가 뭐 주전 런닝백은 어쨌든 마일 샌더스로 가면서 좀 더 경기가 이어지겠지만 때때로 이 게인웰이 스냅을 받으면서 이 본인이 폭발적인 플레이를 한 스냅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뭐 빅플레이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뭐 이글스의 디펜스 플레이어들 중에서는 뭐 첸시 가드너 존슨, 이 세인츠로부터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이 선수는 뭐 라인에 서도 되고 뭐 세이프티, 프리 세이프티로 써도 되고 뭐 슬롯 코너백으로도 써도 되고 정말 다양한 이러한 포지션에 있어서 활약을 하면서 뭐 마홈스의 뭐 변장을 하면서 속인다든지 다양한 플레이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느 한 선수가 아닌 이 모든 선수들이 각자의 임무를 잘 수행을 해내야 하며, 그리고 본인들이 평소에 보여주었던 것보다 더 큰 활약을 통해 승리에 기여해야만 슈퍼볼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승패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m so happy. I wanted this so bad. I dreamed this, man. I dreamed this, and it's like, it's surreal. Look at this. Look at this, man. I feel amazing. I feel amazing, man. I feel great. 네, 이상 너무나도 많은 볼거리가 있는 슈퍼볼, 뭐 켈시볼, 리드볼, 그리고 뭐 너무나도 뛰어난 탤런트를 가진 두 팀, 정말 스토리도 많아요. 2년 전 첫 기자회견에서 긴장한 나머지 인터뷰에 답변도 제대로 못했던 이 닉 시리아니 감독, 이 감독이 그때 그 감독이 현재 이렇게 훌륭한 팀을 이끌고 있을지 누가 2년 전에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뭐 패트릭 마홈스, 그의 커리어 첫 5년 동안 3번째 슈퍼볼에 올랐어요. 이 업적은 톰 브래디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만이 이루었던 업적이었고요. 이곳에 온 자체만으로도, 슈퍼볼에 오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예요. 하지만 결국 우승만이 모든 것입니다. 우승만이 앞으로도 기억될 것이고, 우승만이 이들의 미래를 앞으로도 지탱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슈퍼볼 57, 이들은 현재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마이너스 1.5에 배당을 받았고,
칩스가 언더독인 상황이에요. 뭐 칩스가 이긴다, 이글스가 이긴다, 모두의 의견이 현재 굉장히 엇갈리는 슈퍼볼. 정말 예측하기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칩스의 디펜스가 이글스의 오펜스를 잘 막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글스의 뭐 RPO, 리드 옵션, 뭐 맨 커버리지 상의 리시버들을 향한 딥볼, 칩스 디펜스의 입장에서는 막아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고, 이글스는 굉장히 여유 있게 캔자스 시티가 만약 A를 택하면 우리는 B를 택할게, 이럴 수 있는 팀이에요. 그렇지만 이는 이글스에게 국한된 것도 아니에요. 칩스도 마찬가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패트릭 마홈스의 퍼포먼스는 정말 경이로울 정도이고, 단순 스탯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필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보다 뛰어난 경지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아무리 이글스의 디펜스가 좋더라도, 아무리 이글스의 D라인이 뛰어나더라도 마홈스라는 선수는 항상 그랬던 듯 돌파구를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경기는 두 팀 모두 상대의 오펜스를 막지 못하면서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슛아웃 게임이 결국 나온다면 칩스 입장에서 좀 더 원하는 흐름이고, 이글스는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경기 양상을 좀 억제한 채 타임 오브 포지션을 잡아먹은 채 경기를 매니지먼트 하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탤런트에서 이글스는 분명 칩스보다 뛰어난 팀이에요. 하지만 칩스에게는 패트릭 마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대결에서도 저는 조나단 게던보다는 이 스페그 코치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싶고요. 칩스의 디펜스는 뭐 우리가 이글스의 오펜스에게 뭐 30점을 실점하든 말든 결국 턴오버를 가져오는 위주의 플레이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이 들어요. 뭐 2개, 뭐 3개, 이들이 결국 턴오버를 가져오면 이를 바탕으로 마홈스에게 있어서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주게 될 것이고요. 물론 이글스도 정말 뛰어난 팀이죠. 강력한 썰드다운 디펜스 선보이면서 마홈스를 압박할 것이고, 이들의 오펜스 시스템은 계속해서 필드를 전진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경기가 어쨌든 이렇게 슛아웃 게임, 이런 공격적인 빠른 흐름으로 흘러간다면 결국 각 감독들의 이 폴스다운 이 컨버전, 그리고 뭐 펀트를 콜링하냐, 이러한 디시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직도 앤드리드 감독을 믿지 않고 있어요. 앤드리드 감독의 지난 아쉬웠던 역사들을 생각을 했다면 과연 이러한 경기에서 앤드리드 감독이 이 폴스다운 디시전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 경기는 그 어떤 경기보다도, 본인이 맡았던 그 어떤 경기보다도 공격적으로 저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닉 시리아니와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계속해서 득점 기회를 이어갈 것이고 굉장히 가감하게 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대에게 있어서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라면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뭐 이 대결은 탤런트에서는 이글스의 승리, 그리고 코칭에서는 반반. 하지만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저는 플레이오프에서 이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의 경기력이 정규 시즌보다는 인상적이지 못했어요. 물론 이글스는 자이언츠 그리고 나이너스를 상대로 스코어상으로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실제 젤런 헐츠의 플레이들은 그리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슈퍼볼 무대에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조나단 게넌이 단지 이 이글스의 탤런트를 제외한 이 전략적인 요소에서 홈런을 칠 수 있느냐? 솔직히 신뢰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단지 본인들이 해왔던 것만을 보여줄 텐데, 패트릭 마홈스와 앤드리드 감독에게 변화구를 던지지 않는다면 안타를 쉽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좋은 D라인, 디펜시브 백, O라인, 러닝백, 쿼터백, 리시버 다 갖춘 이글스예요. 하지만 칩스에게는 패트릭 마홈스가 있습니다. 이 슈퍼볼이라는 무대에서 저는 마홈스에게 반대되는 배팅을 걸고 싶지가 않아요. 그동안 슈퍼볼 무대에서 톰 브레디가 우리에게 항상 신뢰를 주었던 것처럼 마홈스의 언더독, 이 경기는 마홈스에게 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켈시볼, 리드볼, 뭐 트렌치 싸움, 각종 볼거리가 많은 슈퍼볼 57. 저는 마홈스와 칩스의 승리를 택하겠습니다. 브래디가 떠난 현재 NFL에 새로운 현역 고트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마침내 왕조 건설을 해내는 캔자스시티 칩스, 이들의 34대 27의 승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상 슈퍼볼 프리뷰를 마쳤는데요. 이 슈퍼볼이라는 경기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풋볼 팬으로서 가장 기대해왔던 경기이기도 하지만 결국 시즌이 끝나기에 그만큼 슬프고 그만큼 아쉬움이 남는 경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모두 정말 재밌는 슈퍼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프리뷰를 마치고 저는 이제 슈퍼볼 리액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don't know what to say, really. 3 minutes to the biggest battle of our professional lives. All comes down to today. Either we heal as a team, or we're going to crumble. Inch by inch, play by play, till we're finished. We're in hell right now, gentlemen. Believe me. And we can stay here, get the shit kicked out of us, or we can fight our way back into the light. We can climb out of hell. 1 inch at a time. Now, I can't do it for you. I'm too old. I look around, I see these young faces, and I think, I mean, I made every wrong choice a middle-aged man can make. I pissed away all my money, believe it or not. I chased off anyone who's ever loved me. And lately, I can't even stand the face I see in the mirror. You know, when you get old in life, things get taken from you. I mean, that's part of life. But you only learn that when you start losing stuff. You find out life's this game of inches. So is football. Because in either game, life or football, the margin for error is so small. I mean, 1/2 a step too late or too early, and you don't quite make it. 1/2 second too slow, too fast, you don't quite catch it. The inches we need are everywhere around us. Hell yeah. They're in every break of the game, every minute, every second. On this team, we fight for that inch. On this team, we tear ourselves and everyone else around us to pieces for that inch. We claw with our fingernails for that inch. Because we know when we add up all those inches, that's gonna make the fucking difference between winning and losing. Between living and dying. I'll tell you this, in any fight, it's the guy who's willing to die who's gonna win that inch. And I know if I'm gonna have any life anymore, it's because I'm still willing to fight and die for that inch. Because that's what living is. The 6 inches in front of your face. Now, I can't make you do it. You gotta look at the guy next to you. Look into his eyes. Now, I think you're gonna see a guy who will go that inch with you. You're gonna see a guy who will sacrifice himself for this team because he knows when it comes down to it, you're gonna do the same for him. That's a team, gentlemen. And either we heal now as a team, or we will die as individuals.
That's football, guys. That's all it is. Now, what are you gonna do?